엄마, 나 그냥 평범하면 안 돼.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말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걸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애 키우려면 강남으로 가야 한다잖아. 시어머니 윤정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는 그분의 눈빛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군 같았어요. 여기 봐, 서연아. 이 동네 초등학교 서울대 진학률 봤어? 우리 지수 여기서 키워야 해. 저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전세 보증금 8억. 월세로 따지면 400에 200. 우리 형편에 감당이 안 되는 금액이었죠. 어머니, 근데 이건 너무. 뭐가 너무? 애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 아냐? 남들 다 가는데 우리만 안 가면 어쩌려고? 시어머니의 논리는 항상 같았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여기 안 가면 우리 애만 뒤처지니까. 그 말에 저는 매번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눈치만 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 편이 아닌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는 사람. 그게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엄마가 돈 보탤게. 우리 지수 명문대 보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 시어머니는 벌써 결정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부할 명분도 용기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 강남 학군 1번지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첫날 저는 새 동네를 둘러보며 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길거리를 걷는 아이들 대부분이 학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조차 피곤한 얼굴로 걸어가는 모습이 낯설었죠. 오후 4시인데도 놀이터엔 아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기 애들은 안 노나 봐? 지수가 텅 빈 놀이터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아마 다들 학원 가서 그런가 봐. 나도 학원 가야 돼. 당연하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수야, 여기 애들은 다 학원 다녀. 너도 다녀야지. 할머니가 좋은데 알아봐 줄게.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이 영 밝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10살이었어요.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그림 그리고 게임하는 게 좋을 나이였죠. 하지만 이 동네에선 그런 게 사치였나 봅니다.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시어머니는 벌써 동네 엄마들과 친해져 있었습니다. 너 학원 정보 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시어머니는 저를 재촉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니. 네가 알아봐? 넌 이런 거 잘 몰라. 내가 알아볼 테니까 너는 신경 꺼.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분은 이상하리만치 열정적이었어요.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지수의 교육에 매달렸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엄청난 양의 학원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봐봐, 이게 이 동네 1타 수학학원이야. 여기는 영어, 여기는 과학 논술 지수 내일부터 상담 잡아놨어. 어머니, 아직 애가 적응도 못했는데? 적응은 무슨? 남들은 벌써 3년 전부터 다니고 있어. 우리만 늦었다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그건 단순한 교육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집착에 가까운 무언가였죠. 학원 상담은 악몽이었습니다. 첫 번째 학원 원장은 지수의 시험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여기선 하위권이네요. 기본반부터 시작하셔야겠어요. 뭐? 하위권? 우리 애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지수를 안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거든요. 어머님, 여기 아이들 수준이 워낙 높아서요. 조금만 따라오시면 금방 올라가실 거예요. 원장의 말에 시어머니는 겨우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나오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남들보다 늦었어. 늦었다고. 더 빡세게 해야 돼. 그날부터 지수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엔 수학, 화요일엔 영어, 수요일엔 과학 논술, 목요일엔 독서 토론, 금요일엔 코딩. 일주일 스케줄표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애가 언제 쉬어요? 쉬긴 뭘 쉬어? 남들 다 이렇게 한다니까. 너 오늘 동네 엄마들 얘기 못 들었어?
시어머니는 동네 맘카페에서 정보를 얻어왔다며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엔 빼곡하게 학원 정보와 아이들 성적표가 올라와 있었어요. 여기 봐. 다들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 우리만 안 하면 바보 되는 거야.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초3인데 중1 수학하고 있어요. 영어는 원서 읽기 필수예요. 과고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과고? 아직 초등학생인데요? 하지만 그게 이 동네의 기준이었습니다. 평범하게 크는 게 죄악시 되는 곳. 아이가 아이답게 사는 게 패배로 여겨지는 곳이었죠. 지수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영어 단어 50개를 외우고 수학 문제 10개를 풀어야 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학원으로 달려갔죠. 저녁 9시까지 학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숙제하면 밤 12시. 10살짜리 아이의 일과였습니다. 엄마 나 너무 피곤해. 지수가 책상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 밑엔 어느새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 지수야. 할머니 말씀대로 하면. 싫어. 지수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학원 가기 싫어.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왜 나만 이래야 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저는 지수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안 해도 되라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 학원 가기 싫어? 지수야, 할머니 말 잘 들어야지. 이러다가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할머니 말 안 듣는 애는 나중에 다 바보 돼. 바보. 그 단어가 지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조금 줄여주면 안 될까요? 줄여? 너 정신 차려. 지금 안 하면 지수는 평생 뒤처진다고. 하지만 아직 애가. 네가 뭘 알아? 너는 공부 못해서 이렇게 사는 거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너희 시아버지랑 고생만 하다가 늙었다고. 근데 우리 손녀만큼은 달라야 해. 지수는 명문대 가야 하고 좋은 직장 다녀야 하고 잘 살아야 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지수가 이뤄줘야 해. 그래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 보람이 있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지수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시어머니 자신의 욕망이었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슬픈 눈빛 앞에서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욕망이 우리 가족을 어디로 끌고 갈지.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멈춰야 했다는 걸. 그날 밤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저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니,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이미 이사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정말 지수만 뒤처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아, 오늘 학원비 입금했어?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 달 거 다 냈어요. 수학이랑 영어만? 과학 논술도 냈어? 네, 그것도요. 저는 통장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학원비로 나간 돈이 300만 원. 남편 월급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그래. 다음 달엔 국어 논술도 추가해야 될 것 같아. 어머니,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많긴 뭐가 많아. 옆집 애는 7개 다닌대. 우리 지수 아직 5개밖에 안 해. 7개요? 저는 아찔했습니다. 10살짜리가 학원을 7개나 다닌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애들 수준이 달라. 우리도 따라가야 해. 내가 돈 좀 더 보탤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돈까지 쓰실 순 없어요. 내 손녀인데 뭘. 괜찮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우리 형편의 학원비가 부담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도와주신다니 감사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 안내. 대출? 우리 집에 대출이 있었나? 저는 황급히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대출 받은 거 있어? 응. 아니, 없는데? 왜? 이상한 고지서가 왔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뭐? 그게 무슨? 남편도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시어머니를 마주 앉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고지서를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았어. 네. 우리 집을요? 응. 지수 교육비 필요하잖아. 학원비도 올랐고 앞으로 더 들어갈 텐데. 하지만 어머니, 우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말하면 너희가 반대할 거 아냐. 나는 손녀를 위해서 한 거야.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늘 그랬듯이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2억. 이자는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마. 2억이요?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우리 모르게 집을 담보로 2억이나 대출을 받다니.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한테 말씀을. 너는 몰라.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공부 안 해봐서 몰라. 여기서 뒤처지면 끝이야. 지수가 명문대 못 가면 인생 끝나는 거라고. 하지만은 무슨. 넌 그냥 엄마 노릇이나 제대로 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고급 레스토랑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검소하게 사시던 분이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도 목격했죠.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세요? 응, 지수학원 상담 좀. 중요한 사람 맞나? 중요한 사람? 학원 상담인데 왜 명품 가방을 들고 가시지? 저는 이상했지만 감히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전화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새벽같이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죠. 네, 정민아 씨. 제가 말씀드린 조건 맞죠? 지수를 특별반에 넣어주시면. 정민아? 그게 누구지? 네, 돈은 문제 없어요. 제가 준비했으니까. 그쪽에서 추천서만 잘 써주시면 돼요. 추천서? 초등학생이 무슨 추천서? 입시 브로커 쪽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직접 만나볼게요. 집 담보 대출 문제 없으니까요. 입시 브로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아, 그리고 서혜진 씨 말인데요. 그분이 소개해준 루트 확실한 거 맞죠? 중학교 내신 조작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내신 조작?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지수에게 학원을 많이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뒤에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죠. 현금으로 준비할게요. 통화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전화 통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들었는데? 입시 브로커, 내신 조작 그게 다 뭐예요? 네가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였는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너는 정말 몰라. 여기가 어떤 곳인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냐. 다들 이렇게 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아? 여기 엄마들 봐. 다들 뒤에서 돈 쓰고 줄 대고 온갖 방법 다 써서 자기 애 밀어주고 있어. 그래도는 무슨. 안 그러면 지수만 바보 되는 거야. 넌 내 딸 바보 만들고 싶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너희 시아버지는 돈도 못 벌고 나는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 다 버렸어. 근데 우리 손녀만큼은 달라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불법이잖아요.
불법? 웃기지 마. 다들 하는 거야. 걸리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맞나? 평소 착하게 살라고 남에게 피해주지 말라고 하시던 그분이 맞나? 서연아, 넌 선택해. 내 딸 평범하게 키우다가 인생 망치게 할 거야? 아니면 나 믿고 따라올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시어머니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민아라는 여자는 이 동네 사교육 커뮤니티의 실세였습니다. 학원 원장들과 연줄이 있고 유명 강사들을 개인 과외로 연결해주는 브로커 같은 사람이었죠. 서예진은 제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한때 친했던 친구였는데 이 동네로 먼저 이사와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겉으론 우아한 엄마였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 입시 거래를 주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들의 중심에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수첩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있었어요. 정민아 마이너스 특별반 추천 500만 원, 서예진 마이너스 입시 컨설팅 1000만 원, 브로커 L 마이너스 중학교 내신 관리 2000만 원, 고등학교 추천서 대필 마이너스 800만 원.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게 다 우리 집 담보로 받은 대출 돈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돈을 지수의 미래를 사는데 쓰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쓰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지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펜을 쥔 채로요. 수학 문제집은 절반도 풀지 못한 채 펼쳐져 있었고 아이의 볼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를 안아 침대로 옮겼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시어머니를 막아야 한다고. 우리 딸을 지켜야 한다고.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 내역, 통화 녹음, 메모장 사진, 그리고 그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정보까지.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건 시어머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 동네 전체가 썩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엔 정민아와 서예진이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는 동네 카페에서 그녀들을 마주쳤습니다. 어머, 서연이 아냐? 오랜만이다. 서예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예진아, 여기 정민아 언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분이야. 언니, 제 친구 민서연이에요. 정민아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 윤정희 씨 며느리? 많이 들었어요. 지수 엄마시죠? 네. 지수 잘 키우시네요. 윤 씨가 투자를 아낌없이 하시던데. 투자라니. 그게 투자예요? 저기 혹시.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서예진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예진은 저를 카페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예진아, 이거 잘못된 거 아냐? 우리. 잘못됐긴 뭐가 잘못됐어. 넌 아직도 몰라? 예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긴 그런 곳이야. 착한 척하면서 뒤로 찔러대는 곳. 안 그러면 내 딸만 손해봐. 하지만은 무슨. 너 시어머니가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아? 너네 집 담보까지 잡았잖아. 지금 와서 빼려고? 웃기지 마. 넌 이미 공범이야. 예진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공범이라니. 그리고 있잖아, 서연아. 예진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입 잘못 놀리면 너네 집만 망하는 게 아냐. 지수까지 끝장나. 알지?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거래에, 이 동네의 더러운 비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모든 걸 멈춰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지수가 망가진다는 것. 그리고 저도, 우리 가족도 괴물이 된다는 것.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녹음 버튼을 누른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막으려면 먼저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딸의 모습을요. 지수야, 일어나. 벌써 6시야. 새벽 6시, 저는 딸을 깨웠습니다. 지수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 다크서클은 하루가 다르게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자면 안 돼? 안 돼. 할머니한테 혼나. 그 말에 지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로봇처럼 움직일 뿐이었죠. 영어 단어 50개 암기, 수학 문제 10개 풀이.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학교로 향하는 우리 딸. 겨우 10살인 아이의 가방은 어른 것보다 무거웠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학원 셔틀버스를 타야 했어요. 월요일 마이너스 수학학원 오후 4시 7시, 화요일 마이너스 영어학원 오후 3시 6시, 과학 논술 오후 7시 9시, 수요일 마이너스 독서 토론 오후 4시 6시, 코딩 학원 오후 7시 9시, 목요일 마이너스 수학 심화반 오후 4시 7시, 영어 회화 오후 7시 9시, 금요일 마이너스 전과목 테스트 오후 4시 8시, 토요일 마이너스 특별 과외 오전 10시 오후 5시, 일요일 마이너스 다음 주 예습 및 복습.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지수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저녁을 먹으며 제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아이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졸고 있었어요. 지수야, 정신 차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밥 먹고 바로 숙제해야지. 내일 수학 시험 있다며? 네, 할머니. 지수는 후다닥 밥을 입에 넣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지수 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야, 아직도 안 자? 응, 문제집 한 장만 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수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펜을 쥔 채로 잠들어 있었죠. 문제집엔 틀린 문제들이 빨간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아이가 쓴 메모가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일까?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할머니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데? 나는 안 되나 봐. 저는 그 글씨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쓸 말이 아니었어요. 아이는 이미 스스로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저는 아이를 안아 침대로 옮겼습니다. 지수는 잠결에 중얼거렸어요. 엄마, 나 바보 아니지? 아니야, 지수야. 넌 바보가 아니야. 그럼 왜 할머니는 자꾸 바보 된다고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수가 수업 시간에 계속 조는데요. 집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자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학원에서 계속 졸았대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졸긴 뭘 졸아.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다른 애들은 안 조는데? 하지만 애가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자요. 3시간이면 충분해. 수능 볼 때는 더 안 자.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능이요? 아직 초등학생인데요? 그 주말 시어머니는 정민아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서연 씨, 차 좀 내와봐. 저는 거실로 차를 들고 나갔습니다. 정민아는 소파에 앉아 지수의 성적표를 보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상위 20% 안에는 들잖아요. 20%요? 그게 어딜 괜찮아요. 우리 지수는 1등 해야 한다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윤 씨,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천천히요? 안 돼요. 지금 안 하면 중학교 가서 늦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제가 특별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정민아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문제 미리 구할 수 있어요. 대신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얼마요? 500만 원. 500만 원이요? 네. 하지만 확실하게 1등 할 수 있어요. 그럼 특목고 추천도 받을 수 있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할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와 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지수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혼났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선생님이 내가 시험 문제 미리 알았냐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나는 모르는데 다른 애들이 내가 커닝했다고 하고 선생님도 나 의심해. 지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안 했어. 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짓이었습니다. 정민아를 통해 문제를 미리 구했고 그걸 지수 책상에 몰래 넣어둔 거였죠. 아이는 모르는 채로요. 엄마가 해결해 줄게, 지수야. 저는 당장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 하신 거예요? 뭐가? 지수 시험 문제 미리 구하신 거. 그것 때문에 애가 학교에서 혼났어요. 에이, 그게 뭐 대수야. 조용히 넘어갈 거야. 조용히 넘어가요? 우리 애가 지금 커닝한 애로 찍혔다고요. 그럼 어떡해. 안 그러면 1등 못하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넌 몰라. 여기 애들 다 그렇게 해. 안 그러면 우리만 손해야.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애를 위하는 거예요? 그래. 교육이야. 이게 현실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애를 망치는 거예요. 망치긴 뭘 망쳐. 내가 지수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날 밤 지수는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지수야? 애들이 나 보고 커닝녀래. 선생님도 날 이상하게 봐. 나 정말 안 했는데. 아이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10살짜리가 견디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 후로 지수는 변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말이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친구들 얘기도 하지 않았죠. 어느 날 저는 지수의 필통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커닝한 거야? 나는 너 같은 애랑 안 놀아. 너 때문에 우리 반 망신당했어. 아이들이 쓴 쪽지였습니다. 저는 그 쪽지들을 보며 무너졌어요. 우리가 지수를 지켜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수를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뭐? 갑자기 왜? 지수가 무너지고 있어. 이대로는 안 돼. 하지만 이사비도 없고 어머니도 반대하실 텐데. 그래도 가야 해. 안 그러면 우리 딸 진짜 망가져.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얘기해 볼게.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미쳤어? 지금 이사를 간다고? 얼마나 투자했는데? 어머니, 하지만 지수가 뭐? 애가 좀 힘들면 어때? 다 그렇게 크는 거야. 어머니, 지수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요. 애가 매일 울어요. 그게 다 내 탓이야. 네가 제대로 못 키워서 그래.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저는 조용히 지수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왜? 네가 힘든 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너 공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어? 한참을 침묵하던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응. 학원 안 가고 밤에 일찍 자고 주말에 가족이랑 놀이공원 가고 그냥 그런 거.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나 명문대 안 가도 돼. 1등 안 해도 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지수야. 그렇게 하자.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걸 끝내기로요. 시어머니를, 정민아를, 서예진을, 그리고 이 더러운 입시 비리를 모두 폭로하기로요.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장 내역, 정민아와의 통화 녹음, 입시 브로커와의 문자 메시지, 서예진이 준 불법 추천서 양식.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동네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의 진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눌렀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핸드폰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카톡, 문자, 전화 동네 맘카페는 난리가 났어요. 제가 올린 글은 단 몇 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겼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정민아한테 당했어요. 우리 애도 억울하게 커닝으로 몰렸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반대 댓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이런 글 올리면 명예훼손이에요. 누군지 알겠네요. 시기 질투 그만하세요. 자기 애 못 키우는 거 남 탓하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민서연, 당장 나와.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어요. 어머니, 네가 올린 거지? 그 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올렸어요. 미쳤어? 네가 지금 뭘 한 건지 알아? 알아요. 어머니가 하신 일들 다 폭로한 거예요. 폭로? 넌 지금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이미 정민아한테 전화 왔어. 서예진도 변호사 선임한대. 너 고소당할 거야. 상관없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지수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지수를 지켜? 웃기지 마. 넌 지금 지수 앞길을 다 막고 있어. 이 동네에서 쫓겨나면 어쩌려고. 그럼 다른 데 가면 되죠. 다른 데?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집까지 담보 잡았는데?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우리 딸은 어머니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그날 오후 예상했던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죠? 저 서예진이에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예진아. 야, 너 정말 미쳤구나. 너 지금 뭔 짓 한 건지 알아? 알아. 진실을 말한 거야. 진실? 웃기지 마. 넌 지금 우리 모두를 적으로 돌린 거야. 전화 너머로 예진의 냉소가 들렸습니다. 있잖아, 서연아. 나 변호사 선임했어.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합의금 최소 5천만 원은 각오해. 그래, 해봐. 나 증거 다 있어. 증거? 그게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 너 불법 녹음한 거 알지? 그거 증거 능력 없어. 예진의 말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녹음만 있는 게 아니야.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계약서 다 있어. 뭐? 그리고 너희가 거래한 입시 브로커, 이름이 이정훈이지? 나 그 사람 연락처도 있어. 벌써 경찰에 제보했어. 전화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아, 너. 예진아, 미안해. 하지만 이건 멈춰야 해. 우리 애들 다 망가지고 있잖아. 넌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애들은 잘 크고 있어. 정말? 너희 아들 작년에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거 알아? 그게 어떻게? 내가 다 알아봤어. 너희 아들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들 괴롭혔잖아. 그것도 돈으로 무마시켰고. 예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서로 솔직해지자. 우린 애들 잘 키우는 게 아니야. 애들 망치고 있는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정민아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민서연. 나 정민아야. 나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정민아는 화난 얼굴로 서 있었고 뒤에는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변호사님들이야. 너 지금 당장 그 글 내려.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가. 싫어요. 뭐? 저 안 내려요. 그리고 증거 더 있어요. 당신이 학원 원장들한테 받은 리베이트 내역, 입시 브로커한테 보낸 송금 내역 다요. 정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어떡해? 당신 너무 방심했어요. 카톡으로 다 주고받았잖아요. 나 당신 핸드폰 백업 파일 다 받았어요. 그건 불법이야. 불법은 당신이 한 짓이죠. 저는 핸드폴더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민아 마이너스 입시 비리 증거 모음. 이거 지금 교육청이랑 경찰에 제보한 상태예요. 곧 조사 들어갈 거예요. 정민아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민서연 너 이러면 너도 끝이야. 윤정이도 공범이잖아. 시어머니 감옥 가는 거 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맞았어요. 시어머니도 이 일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 애들이 계속 이런 지옥에서 살아요. 지옥? 우린 애들 위해서 한 거야. 애들 위해서요? 당신 아들 우울증 약 먹고 있는 거 알아요? 정민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초등학생이 우울증 약을 먹어요. 그게 애를 위한 거예요? 그건 우리 모두 틀렸어요. 인정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애들 잘 키운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애들 괴물로 만들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괴물이 됐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계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강하고 단호하던 분이 무너져 있었죠. 어머니, 나 잘못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지수 잘 되라고 한 건데. 알아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이 미친 경쟁 사회이.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고 하고 싶은 것도 못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만큼은 다르게 살았으면 했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했어. 근데 그게 어머니 꿈이에요. 지수 꿈이에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그냥 평범하게 자라고 싶대요. 친구들이랑 놀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요. 그런 게 가능해? 가능하죠. 우리가 욕심만 안 부리면.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도 사실은 희생자였다는 걸. 평생 억압받고 살면서 그 욕망을 손녀에게 투영했던 것뿐이라는 걸.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서연 씨 맞으시죠? 제보하신 건 관련해서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챙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민서연 씨, 제보하신 입시 비리 건으로 현재 5명을 조사 중입니다. 그중 정민아 씨와 서예진 씨가 포함돼 있고요. 네. 그리고 윤정희 씨도 조사 대상입니다. 시어머니시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증거들 제출하시면 시어머니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술서 작성해 주시면.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잠깐만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내가 할게.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서류 봉투를 가져갔습니다. 형사님, 저 윤정희입니다. 제가 자수하러 왔습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집 담보 대출, 입시 브로커와의 거래, 시험 문제 매수, 불법 추천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는 몰랐습니다. 제발 걔네는 봐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어머니, 나 때문에 너희 고생 많았지. 지수도 많이 힘들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머니,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벌금은 내야겠지. 잘하면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대. 그래도 괜찮아.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지수가 이제 웃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일주일 후 동네 맘카페는 폐쇄됐습니다. 정민아는 사기와 알선죄로 구속됐고 서예진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관련된 학원 원장 3명과 입시 브로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뉴스에 대서특필됐죠. 강남 사교육 카르텔 전모 드러나. 입시 비리 연루 학부모 10명 입건.
초등학생까지 타깃으로 한 조직적 범죄.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지옥으로 뛰어든 걸까요? 그날 저녁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이사 가? 응. 이사? 응. 엄마 말했잖아. 다른 데 가자고. 저는 지수를 안았습니다. 그래, 가자. 조용한 곳으로. 학원 많이 없는 데로. 응. 네가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곳으로. 지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이제 괴물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경찰 조사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집 담보 대출은 남았지만 천천히 갚아나가기로 했죠. 그리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가기로요. 엄마, 여기 진짜 가는 거야? 지수가 차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떨어진 작은 도시. 학원 간판보다 카페와 공원이 많은 동네였어요. 응.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학원은?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만 다녀. 엄마가 억지로 안 시킬게. 지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 응, 진짜.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뒤에 앉은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이제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이야. 새 동네는 정말 달랐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오후 5시인데도 학원 가방을 맨 아이는 거의 없었죠. 엄마, 저기 그네 있어. 지수가 신나서 뛰어갔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모습인지. 아이가 아이답게 웃는 모습이요. 지수야, 조심해. 저는 아이를 지켜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 앉으셨어요. 서연아. 네, 어머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네. 네가 날 막아줘서 고마워. 그때 내가 안 그랬으면 나는 계속 지수 망치고 있었을 거야.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지수 잘 되라고 한 거였어.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내 욕심이 됐더라. 지수가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어.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응, 평생 못 배우고 살았으니까. 그게 한이 돼서 손녀한테 다 쏟아부었나 봐.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아이한테 떠넘기면 안 된다는 거. 지수는 지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어머니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가? 이 나이에? 나이가 뭐 중요해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지수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는 새 학교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 생겼어. 진짜? 누구? 이름이 수아야. 나랑 같이 그림 그렸어. 지수는 신나서 떠들었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급식 이야기까지. 예전엔 학교에서 뭘 했는지조차 기억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눈을 반짝이며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미술학원 다녀도 돼? 응. 미술? 응.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 그거 하나만 하고 싶어. 저는 지수를 안았습니다. 그래, 하자. 지수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한 달 후 저는 예전 동네에서 날아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민아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중이던 서예진은 추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동네 학원들은 대대적인 조사를 받았죠. 불법 운영하던 곳들이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맘카페에 올라온 글 하나가 도미노처럼 무너뜨린 거였어요. 잘한 거 맞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잘한 거야.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비록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그게 옳은 길이었다고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나 예진이야. 예진아? 응. 놀랐지? 나 지금 구치소에서 전화하는 거야. 예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항소했는데 기각됐어. 실형 선고받았어. 그렇구나. 서연아, 나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응. 미안해.
내가 너 협박하고 나쁘게 대했잖아. 진짜 미안해. 예진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괴물이었어. 내 아들 잘 되라고 한다면서 사실은 내가 이 동네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내가 특별해 보이고 싶었어. 예진아. 근데 결국 아무것도 안 남았어.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고 아들은 날 안 만나려고 하고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산 건지 모르겠어.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진아, 아직 늦지 않았어. 뭐? 나오면 다시 시작해. 진짜 예진이로 살아. 예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너는 진짜 강한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다는 걸요. 그 미친 경쟁 사회가 우리를 괴물로 만들었고 우리는 그 괴물이 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 내 그림이 학교 대표로 뽑혔어. 진짜? 우리 딸 대단한데? 응. 선생님이 창의적이래. 지수의 얼굴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처럼 나는 바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아이가 됐죠. 학원은 미술 하나만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고 싶어서 가는 학원이었어요. 나머지 시간엔 친구들과 놀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수가 웃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도 변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오시더니 신나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나 오늘 등록했어. 뭘요? 노인대학. 거기서 한글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노래도 배운대. 어머니 정말요? 응. 나도 배우고 싶었어. 평생 못 배웠으니까. 이제라도 하려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60년 만에 가장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거기 친구들 생겼어. 나랑 비슷한 사람들. 다들 못 배우고 살았다고 하더라. 잘하셨어요, 어머니. 응. 이제 알겠어.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한다는 거. 지수 인생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 시어머니는 지수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지수는 지수가 알아서 잘 클 거야. 내가 간섭 안 해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새 동네 학부모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또 예전 같은 경쟁과 비교의 장은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애가 요즘 공룡에 빠졌어요. 하루 종일 공룡 이야기만 해요. 저희 애는 레고예요. 방이 레고로 난장판이에요. 엄마들은 아이들의 성적이나 학원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취미와 관심사를 이야기했어요. 서연 씨 딸 지수 정말 그림 잘 그리던데요? 천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좋아하는 거 하면서 크는 게.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행복하게 크는 것. 그게 진짜 교육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지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지수야. 응, 엄마.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예전에 힘들게 해서. 괜찮아, 엄마. 나 지금 행복해.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 동네 너무 좋아. 친구들도 좋고 학교도 좋고 다 좋아. 그래? 응. 그리고 엄마도 예전보다 더 많이 웃어.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가족 다 행복해진 것 같아. 저는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행복해졌어요. 명문대도 1등도 특목고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족이 웃고 아이가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1년 후 저는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지수네 그림 카페. 지수의 그림을 전시하고 동네 아이들이 와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만들어 주셨죠.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행복해 하셨어요. 더 이상 성적과 등수로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을 사랑하셨죠. 어느 날 카페에 손님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 맞죠? 낯선 여자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네, 그런데
저 예전에 그 동네 살았어요. 서연 씨 덕분에 구원받았어요. 네. 저도 미친 듯이 아이 학원 보내고 돈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서연 씨 글 보고 정신 차렸어요. 그리고 이사 나왔어요. 여기로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저희 애가 웃어요. 진짜 행복해해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지금 지수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명문중은 아니에요. 그냥 집 근처 평범한 중학교죠. 하지만 아이는 행복합니다. 미술부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웃고 주말엔 가족과 시간을 보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노인대학에 다니시며 한글을 배우고 계세요. 얼마 전엔 시 한 편을 쓰셨다며 자랑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주말마다 지수와 함께 등산을 가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리고 저는요? 매일 카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가끔 예전 생각을 해요. 만약 그때 폭로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냥 참고 살았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쯤 완전히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지수는 우울증에 걸렸을 테고, 시어머니는 더 많은 빚을 지고 계셨을 테고, 저는 무력한 엄마로 살고 있었겠죠. 교육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행복이에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스펙. 그 모든 게 아이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은 결국 아이를 망친다는 것을요. 진짜 사랑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아이의 인생에 우리의 꿈을 투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만의 꿈을 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혹시 아이를 너무 몰아붙이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의 꿈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그리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세요. 아이가 정말 행복한지 물어보세요. 진짜 교육은 성적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진짜 성공은 스펙이 아니라 웃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아이가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